지난 금요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한 건데 오늘 오전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반패권 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입니다.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말했던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통합을 말합니다. 거짓말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문 대표의 통합정부는 다 민주당 내에서 끼리끼리 나눠 먹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거만 이기려는 정치공학 정권 야합 아닙니까? 국회 다수 세력에게 총리를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장관도 나눠줘야죠. 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안철수 후보의 얘기,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 얘기 들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동개혁정부, 개혁공동정부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사sak 무조건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국회와 나라가 마비될 것이다. 그럼 개혁공동정부를 누구랑 할 것이냐? 홍준표 후보를 특별히 배제하진 않는다.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자 후보 단일화. 아직은 모르겠으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상황의 태상황까지 모시고 안철수 후보를 향한 말이겠죠. 아마도 상황은 박지원 대표, 태상황은 김종인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상황의 태상황까지 모시고 3년짜리 대통령이 되려고 무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저께부터 있었던 이 개혁공동정부를 둘러싼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 이 흐름들 한호석 전 국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안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다. 안 자체, 네. 생각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는 안정적 통치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40석밖에 안 되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그 안정적 통치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 적어도 지난번에 양강 구도가 형성됐을 때 혹은 초기 네거티브가 그 문재인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집중될 시점에 만약에 이런 안들을 내놨다면 아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그 사퇴 문제라든가 단일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래로부터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캠페인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안정적 통치의 가능성들을 열어줄 경우에 전략적 지지를 해왔던 충성도가 낮았던 지지층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현주 의원 하나 여쭐게요. 타이밍을 놓쳤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자꾸 생각을 여러 가지 하다가 시기를 놓친 걸까요? 아니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의견 충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사실은 잘 나갈 때. 왜냐하면 모든 일이든지 자신이 힘 있고 잘 나갈 때 그때 어떤 그걸 해야지 자신이 어떤 떨어지고 힘들고 할 때 하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말 치솟고 올라갈 때 양강구도 형성됐을 때 그때 안철수 후보 이야기한 게 이제 자강론이었어요. 나 혼자라도 된다라는 그런 좀 자만심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자강론과 자만심. 우리가 이 뉴스테크를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지지도는 상당히 물렁물렁한 지지도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지지도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안을 내고 정말 그때 국민들이 봤으면 아 저건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느껴졌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저 안 내놓은 것 자체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받겠습니까? 그런 거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실기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안철수 후보의 고민
결국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고민 자체가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와 있을 텐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TV 토론도 한 번밖에 남지도 않았고 또 국민들한테 전파되고 이걸 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 사람을 또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데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네. 공동정부에 대한 의미는 뭐 충분히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40석의 민주정당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보수 연대 연합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명분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탄핵을 당한 친박 세력과 그리고 패권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문재인 후보 세력에 대해서 두 양극단 세력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문재인 후보가 그 패권이 보인다고 해서 탄핵에 이르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배제해야 될 대상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냐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보수연대, 중도보수연대 움직임이 호남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수연합에 대한 호남의 반발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호남에서는 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본인의 과거 전략과 더불어서 그 보수성과 중도성 때문일 텐데 이번에 자칫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연대가 아닌 공동정부를 통한 사실상의 내용적 연대를 한다는 것이 호남의 야권의 고정 지지층의 지지를 처리할 명분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팽팽한 호남에서의 문재인 안철수 구도가 정권 교체를 위한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서 다시 전략적 투표로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가 나올 가능성을 김종인 대표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왕 공동개혁 정부를 얘기했으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에 대한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매듭을 짓지 않으면 역풍은 상당히 세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얘기들이시긴 하지만 대표단께서도 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역풍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김종인 대표를 안철수 후보가 직접 모시러 가서 만나지 않고요. 대리인을 보냈답니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대리인이요? 대선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셔와야 되는 사람인데 대리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지율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시면 좋고 안 오면 말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제 밤늦게 쫓아가서 만나서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모셔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제 스스로 이 자강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서영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대표는 호남에서는 폭발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고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적임이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동정부론이 오히려 안철수 지지율을 반등시키기보다는 지지율을 좀 더 빨리 하락하게 만들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신 두 분 사이에 있는 한호섭 전 국장 반론을 하시고 싶어요. 두 분 얘기가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도 있다. 상황을 얼마나 이 이슈를 얼마나 잘 끌어가느냐에 따라 상황 반전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선거 연대나 제휴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과거 DJP 연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오늘날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의 경우도 정몽준 거의 그야말로 지금 재벌 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미 공동정부에 준하는 거의 연정이라고 하는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보면 공동정부 구성과 실제 이 노무현 정부 DJP 연합, 정몽준 단일화, 연정론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공동정부 구상이 단지 집권을 부족한 세력을 모으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다수 의석을 해서 안정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설득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부만으로 119석 가지고는 안정적 통치 어렵습니다. 정의당과 연대하고 국민의당과 연대하더라도 과반이 약간 넘어요. 그렇죠. 어느 한 당이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출하면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 하나 통과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제대로 설파한다면 충분히 저는
내리막길의 어떤 지지율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선거전 연대는 후보가 이제 한 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씨 개혁 공동정부는 후보 사퇴를 전제하지 않은 개혁 공동정부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득표에 얼마만큼의 이제 파괴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예술적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새를 몰아서 1등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어제는 호남, 그리고 오늘은 충청도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빨갱이 소리, 전라도 소리 들으면서 김대중 민주당 깃발 지켰습니다. 호남의 서운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 차별, 인사평중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공주 옛 이름이 웅지, 곰나루 아닙니까? 문을 거꾸로 하면 곰, 곰을 거꾸로 하면 문. 그거가 좀 통하죠? 곰곰이 생각하면 문재인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문재인이여. 그려, 문재인으로 혀. 맞습니까? 색깔론 종국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이놈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1등을 하고 있는 후보의 자신감이 좀 읽혀집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참 근데 후보가 네. 이놈이라고 라는 말을 뭐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막말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다른 후보들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후보를 겨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후보들도 어떤 뭐에서 국민들도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너무 또 자신감에 제가 볼 때는 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실기를 할수 우려가 있다.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 TV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한테 우리 정책본부장과 대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무리를 빚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런 이후 같은 경우는 좀 겸손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할 텐데 유세하신 거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뭐 이놈들아 뭐 그다음에 또 뭐 홍준표 후보도 뭐 그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자꾸 후보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이 선거 분위기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답지 못하다. 서영호 소장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아니 뭐 현장에서 공정방송 저런 표현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 대선의 성격을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라고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문재인 후보가 전 얘기하는 것은 저 문재인은 연대 전합 정부를 하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소위 말해 진보 야권 정당을 만들어서 안정적 다수 의석을 만들어서 공동 정부를 하겠다. 그런데 김종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해서 보수 정도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을 바로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표현의 적절성과 무관하게 저는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책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발표된 CBS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42.6%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 42%대라는 것은 투표율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지율이 곧 투표율, 득표율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직 9일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앞서 나간다고 해서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 방심한 틈을 비집고 다른 후보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요? 문 후보 진영에서 저렇게 뭐 이렇게 쉽게 지지율에 좀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TK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 누군지 짐작들 하시겠죠? 굉장히 자신만만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방이 있으면 판을 뒤집어줍니다.
한 달 안에 뒤집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면 뒤집느냐 그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장난질 하는 거다. 집권하면 여론조사 기관 한두 군데 이번에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작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 고향에 와가지고 좌파들한테 참 많이 당했어요. 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개입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레이 도둑놈들이 말이야.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열정하고 또 국민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의 리더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을 이미 또 표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홍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현실화가 될까요? 저 자신감도 네. 아마 전략이겠죠. 전략이요. 저는 이제 저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네. 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홍 후보가 그 전략적으로 초기에 그 좀 잘한 게, 그러니까 TV 토론 이후로 좀 잘한 게 예. 정확한 타겟 마케팅에 성공을 한 겁니다. 타겟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TK 민심을 확실히 겨냥해서는 저희 박지원 상황론을 제기하고 예. 또 무슨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귀족 노조, 강성 귀족 노조를 탁 타겟팅을 해서 그렇죠. 전통적 보수층 중에 굉장히 강한 예.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동성애 문제를 건드린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나 그 가치지향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독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분들이 상당히 그 보수 기독교 교단의 목사님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그런 이슈가 좀 굴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데다가 예. 기본적으로 그 전통적인 새누리당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도 보수층을 끌어오지 않고서는 양강 구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앞에 했던 타겟팅이 오히려 거꾸로 중도 보수층을 껴안는 데는 상당한 부담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네.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비원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거나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어떤 민심을 좀 정확하게 꼬집어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선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네. 그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예. 뭐 그런 쪽에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을 보면 이번 선거가 보면 기존 선거와는 달리 우리가 지역 정서도 많이 예. 약해지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국적인 선거 정말 우리가 만국적인 지역 감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 호남에 한 번도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예, 보면 그렇죠. 결국은 자신의 어떤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쪽에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네. 그런 의미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전략을 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더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정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가서 뭐 욕을 듣더라도 후보가 자신있게 가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선거의 저는 예. 기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점점 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표를 90% 주면 우리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선거 뒤에 가서는 또 우리가 구태해난 지역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선거판에 와서 예.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갈라진 것을 재현할 것인지 이것에 좀 진지하게 아무리 표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네.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한편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히딩크 감독의 말이 여기 저희가 쓴 이유가 예. 지금 예상치도 않게 선전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TV 토론 이후에. 그래서 두 자릿수 지지율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최종 없다. 목표인 문재인 심상정의 양자구도 꿈의 리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젖먹던 힘까지 내서 분발하자. 굉장히 다부진 포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의당 돌풍은 충분히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현실화될 수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2012년 대선만 하더라도 이 막판에 그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퇴했던 명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 전략적 판단에서 사퇴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가 약간 진보와 중도 성향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으니 이제는
이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의당에게 한 표를 주더라도 정권 교체는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그 틈을 비집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 정의당을 살려주면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바른정당입니다. 지지도 부진, 속타는 바른정당. 김무성 선대위원장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지 저희도 참 땡땡하겠습니다. 방송 부족함 용어 아니 있습니다.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안 됐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단 한 표라도 더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 주이소. 무슨 의미입니까?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얘기는요?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의미라고 해서 그러니까 덕담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덕담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바른당의 고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 바른당의 그 현재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 가면 뭐 당협에 그 협의회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는데 대선이라는 대목장이 섰는데 사실 할 일이 없는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 탈당에 대한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분란들이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압박감이 심한 데다가 의석만 따지면 전체 의석 중에서 지금 바른당의 의석이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지율만 봐서는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이 단일화라도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는데 단일화도 지금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서 지금 그 저런 환장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패널분들도 본인들의 사견임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